한국 방산의 전설적인 납품 속도에 일본 열도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설마 했던 한국의 무기 생산 능력이 이 정도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라는 탄식이 일본 방위성 내부에서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시각에도 한국 방산 기업들의 공장은 24시간 풀가동 중입니다. 2025년 한국 방산 수출액이 15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조 원을 기록했거든요. 불과 2020년까지만 해도 연평균 3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5년 만에 5배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한 겁니다. 이 숫자 앞에서 일본 방위성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방산이 왜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본이 자국 방산의 구조적 한계 앞에서 얼마나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지 실제 데이터와 현지 반응을 바탕으로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한국 방산의 미래를 완전히 다르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상황을 이해하려면 폴란드 사례부터 짚어야 합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폴란드는 극도의 공포심에 사로잡혔어요. 국경을 맞댄 러시아에 맞서 당장 전력을 보강해야 하는데 미국에 물어봐도 빠르면 4년에서 5년 걸린다는 답이 돌아왔거든요. 독일,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한국이 나선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벅사직 8문, FA-50 경공격기 48대, 총 145억 달러 규모의 메가딜이 성사됐습니다. 그리고 계약 후 불과 몇 달 만에 초도 물량이 폴란드 땅에 도착했어요. 나토 회원국이 아시아 국가한테서 전투기를 구매한 것 자체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일본에 전해지자 야후 재팬에서 반응이 폭발했어요. 좋아요를 14,000개 이상 받은 베스트 댓글 1위가 이랬습니다. 자위대가 쓸 탄약도 제대로 비축 못하고 있는데 한국은 나토 국가에 전차와 전투기를 몇 달 만에 납품했다니 이게 현실인가 싶다. 라고요. 좋아요만 2,000개가 넘은 2위 댓글은 정치인들이 무기 수출 3원칙이 어떻고 저쩌고 따지는 사이에 한국은 이미 세계 방산 강국이 됐다. 이게 다 누구 책임이냐?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댓글들에는 자위대 장비의 절반은 가동도 못한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창피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 소식 들으니까 더 창피하다는 반응도 줄줄이 달렸어요. 이 댓글들 내용이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본 언론에서 자위대 보유 장비의 절반은 가동이 불가능하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엔화 약세로 인한 부품 조달 비용 급증, 노동력 부족, 소규모 하청업체들의 연쇄 도산까지 일본 방위산업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곪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조적 문제도 심각해요. 일본은 평화헌법 때문에 오랜 기간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왔잖아요. 납품처가 자위대 하나뿐이다 보니 소량 생산에만 특화된 구조가 굳어진 겁니다. 일본 방위성 자체 집계에 따르면 대기업들의 전체 매출 대비 방위사업 비율이 평균 4%에 불과해요. 그러다 보니 수익성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방산사업에서 발을 뺀 기업들도 생겨났습니다. 기관총을 만들던 스미토모 중기계공업, 함정을 만들던 미쓰이 ENS 조선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반면 한국은 어떤 구조냐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25년 매출이 약 26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37%나 급증했어요. 영업이익도 3조 345억 원으로 75% 늘었습니다. 현대로템은 폴란드에 K2 전차를 연도별로 납품하면서 매출 4조 원을 돌파했고요. 이 숫자들이 한국 방산의 실력을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반전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일본이 사실 지금 한국을 경쟁 상대로 부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 입장에서 훨씬 더 중요한 신호거든요. 일본은 지금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 중이에요. 집권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는 살상무기도 원칙적으로 수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60년 넘게 유지해온 무기 수출 금지 기조를 사실상 폐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일본은 이미 호주에 약 10조 원 규모의 호위함 수주를 성사시켰습니다. 필리핀에는 중고 호위함을 수출했고요. 세계일보의 방산 전문 칼럼에서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미국, 유럽과의 경쟁에 직면한 한국으로선
이웃 국가가 새로운 방산 경쟁자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라고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자료 기준으로 2024년 세계 100대 방산 기업에 포함된 일본 기업 5개사의 매출 합계가 133억 달러에 달하고 이게 전년 대비 40%나 증가한 수치예요. 잠자고 있던 일본 방산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야후재팬에서 이 자국 방산 부활 소식에 대한 반응이 흥미로워요. 수십 년간 잠재워두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수출한다고 경쟁력이 생기냐는 냉소적인 댓글도 많고, 아무리 기술력이 있어도 실전 데이터와 납품 경험이 없으면 한국을 이길 수 없다 는 자주 섞인 댓글도 달렸습니다. 두 번째 반전 포인트입니다. KF-21, 보람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KF-21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초음속 전투기인데요. 2025년 개발을 마무리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공군의 초도 양산 기체를 인도할 예정입니다. 대당 가격이 약 1천억 원으로 같은 세대 서방 전투기들에 비해 30%에서 50%가량 저렴하거든요. 이 소식에 아랍에미리트 공군 방공사령관이 직접 한국을 찾아와서 KF-21 시제기에 탑승까지 했습니다. 중동과 동남아 시장이 KF-21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KAI, 즉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026년 매출 목표를 전년 대비 58.1% 증가한 5조 7,306억 원으로 설정했고, 수주 목표는 10조 4,383억 원입니다. 일본은요?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프로그램인 GCAP를 추진하고 있는데 목표 실전 배치 시기가 2035년이에요. 한국이 KF-21 양산하는 동안 일본은 2035년 목표로 공동개발을 진행 중인 거죠. 야후재팬 댓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한국은 이미 날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설계 중이다. 이게 10년의 차이다. 라는 글에 수천 명이 공감했습니다. 세 번째, 반전 포인트.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한국 방산의 진짜 경쟁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단순히 싸고 빠른 게 전부가 아니에요. 시프리 데이터를 보면 한국 서대 방산 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카이, 렉스원의 2025년 영업이익 전망치 합계가 5조 2,208억 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고, 수주 잔고도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주 잔고 100조 원이 뭘 의미하냐고요? 지금 당장 공장을 멈춰도 몇 년치 일감이 쌓여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단순 납품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방산 생태계의 핵심 공급자로 자리 잡았다는 증거입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호주, 인도, 베트남까지 K9 자주포는 현재 세계 9개국 지상군의 핵심 전력으로 운영 중이에요. 베트남은 공산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첫 방산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K9 자주포 20문을 도입했거든요. 인도와는 3,700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 추가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 방산업계 관계자가 이걸 두고 이런 말을 했어요. 중동과 동남아 시장에서 빠른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고객들에게 한국의 납품 속도와 가격, 경쟁력은 가장 큰 매력 포인트다. 라고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일본이 방산 수출 규제를 본격적으로 풀고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면 한국에게 진짜 위협이 될까요? 아니면 무시해도 될 수준일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이 부분이 사실 방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핵심 쟁점이거든요. 전문가들 시각은 이렇게 나뉩니다. 한쪽에서는 일본 방산의 기술력 면에서 잠재력이 크고 미군 무기 체계와 호환성도 높아 동남아 시장뿐 아니라 유럽과 중동 등 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 상대로 부상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일본은 오랫동안 방산품 수출을 금지해 왔기 때문에 폭넓은 고객 요구를 수용할 만큼 유연하지 않고 수출 상담 프로세스도 정부 주도라 기업이 유연하게 교섭하기 힘든 구조라며 단기간 내 한국의 위협 상대가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한국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솔직하게 짚어봐야 해요. 2022년 173억 달러 정점 이후 2024년에 95억 달러로 잠시 주춤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다만 2025년 152억 달러로 반등했고
방위사업청은 올해 역대 최대 수출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잠수함 수지전에서 고배를 마신 것처럼 해양과 항공 분야에서의 고부가가치 시장 경쟁력은 아직 과제로 남아있어요. 방산 전문가 최기일 상지대 교수가 이 부분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AI가 미래 방산의 핵심 요소다. 이를 개발하고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향후 K방산의 중요 과제가 될 것이다. 라고요. 유무인 복합체계 AI 기반 자율 전투 시스템으로 전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방산이 지상무기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얼마나 빨리 다변화하느냐가 앞으로 5년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입니다.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본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어요. 5년간 총 43조 엔, 우리 돈 약 4천조 원을 방위비에 쏟아붓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엔화 약세로 인한 비용 급증, 18세 인구가 1970년대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든 인력 부족, 주요 방산 기업들의 철수까지 구조적 문제들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의지는 있는데 현실이 따라주지 않는 상황이죠. 반면 한국은 수십 년간 북한과의 대치 속에서 쌓아온 실전 데이터, 24시간 멈추지 않는 생산 라인, 계약부터 납품까지의 압도적인 속도, 그리고 세계 9개국 지상군이 신뢰하는 K9의 실전 검증이라는 강력한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절박함이 경쟁력이 된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한국이 일본과 방산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할까요? 아니면 경쟁자로 대비해야 할까요? 그리고 K방산이 세계 4위 수출국이 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시각의 댓글이 올라올수록 더 풍성한 토론이 될 것 같아요. 솔직한 의견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핵심 방산 이슈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이 파고든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